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의 공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21대 총선을 26일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래한국당 한성교 전 대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박진 전 의원과 박형준 전 통합신당 준비위원장을 비례공천해달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도를 넘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엔 맞짱 토론. 오늘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둘러싼 여야의 내용과 총선에 미칠 정치적인 파장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후보 선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 민주당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에 참여 인사의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더불어시민당이 본격적인 후보 선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2일까지 후보 공모를 진행하고 곧바로 검증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른 의원은 차라리 통합당처럼 독자 위성정당으로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했고, 강창일 의원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가자환경당 권기재 대표의 미성년자 성추행 전력 논란도 악재로 불거졌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검증 작업에 민주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인력도 2명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의 인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이종 공동대표는 객관적인 사실만 검증하는 것이라며 후보들의 개인적인 경향까지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비례연합정당을 논의했던 정치개혁연합 대신 신생원외정당들과 손잡고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미래통합당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황교안 대표는 이번 총선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선거라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공천 잡음을 일단락한 미래통합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통합당은 선대위 명칭을 대한민국 바로잡기로 정하고 이번 총선은 나라의 뼈대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속 이런 나라에서 사시겠습니까? 대위기의 사이렌을 듣고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 같은 이 정권을 선거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은 황 대표 자신이 맡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심재철 원내대표와 박형준 전 혁통위원장, 신세돈 전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임명됐습니다. 4인 체제 아래 오세훈, 유정복, 김병준 등 권역별 선대위원장도 정해졌습니다. 황 대표는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신속히 응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자신들이 절대로 안 만든다고 공언하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비례정당을 자가당착으로 만들면서 이것마저 조국 수호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PK와 강원 일부 지역 7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공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은 김희국 전 의원, 경남 창원 진해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아직 통합당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곳은 인천 연수을과 대구 달서갑 2곳과 일부 호남 지역만 남게 됐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부패한 권력의 개혁이 막혔다. 어제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남긴 말인데요.
통합당 지도부를 전면 비판한 한 전 대표,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박진, 박형준 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박진, 박형준 전 의원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공천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와 공천 갈등 끝에 전격 사퇴한 한성교 전 대표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한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문제없는 후보자들을 통합당이 원하는 인사로 바꾸기 위해 공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도 박형준, 박진 두 후보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전 대표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자매 정당 간에 합당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고 도를 넘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과의 공천 갈등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했던 미래한국당은 하루 만에 새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통합당에서 옮겨온 오선의 원유철 의원이 당대표를 맡고 최고위원의 정운천, 장석춘, 정책위의장의 김기선, 사무총장의 염동열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의 당면한 목표는 오직 4.15 총선 승리뿐입니다. 신속하게 미래한국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교체하고 백유한, 백석대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하는 새 공관위를 구성했습니다. 친황교안 공관위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통합당의 인재들이 비례대표 순번 앞순위로 대거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이슈 분석 박지영, 한도영 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앞서 그 리포트에서 봤지만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더불어시민당 구성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그 구심점이 될 것처럼 보였던 정치개혁연합하고는 갈등이 지금 아주 폭발한 양상이네요. 박지영 기자. 네, 그 정치개혁연합이 오늘 민주당하고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일체 소통하지 않고 그다음에 비례연합 정당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할 게 없다라는 표현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매우 민주당에 화가 난 상태인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 민주화 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판을 깔았는데 그 판을 민주당이 걷어차 버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은 그 신생 원외 정당들을 들러리 삼아 추진하는 또 하나의 꼼수 위성 정당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정치개혁연합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 정당과 그 전략투표 등 그 협력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예. 이제 민생당과 정의당 그리고 녹색당, 미래당 등과 그 연합정당 구성 등 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요청을 하겠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지만 예. 이제 뭐 민생당이나 정의당은 일단은 이제 비례 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독자적으로 하기로 했죠. 예. 네, 이런 이미요. 입장을 밝혔고 또 녹색당 등도 일단은 좀 부정적인 길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그 정치개혁연합이 원하는 측으로 좀 방향으로 논의가 될지 참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아까 될 뭐 것 같습니다. 전략 투표 이런 얘기하는 것 보니까 다른 차원의 협력을 좀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개혁연합의 하승수 집행위원장이 그동안 비례 민주주의 운동을 해왔던 분인데 민주당과 또 비례연합정당 구성이 틀어진 원인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지목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양 원장을 그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네. 적폐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게 양 원장이 정치개혁연합 그 대표들이 사심이 있다, 또 독자 정당으로 가려고 한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들을 퍼뜨리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네, 연합정당이라는 중요한 계획을 말아먹었다. 뭐 이렇게 이제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그 하정수 집행위원장의 말은 정치개혁연합이 비례당 우선 협상 대상이었는데 양 원장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일이 좀 꼬였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으로는 양 원장이 그 친문 인사들이 주축이 된 시민을 위하여 이곳에 이제 좀 개입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개혁연합 측을 좀 반대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상수 집행위원장은 양 원장이 그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보다 막강한 힘을 휘두르면서 그 여당의 실세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이끄는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보다
당의 연구원장이 실세다. 네, 그러면서 어허. 이제 이런 사람이 실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당이 이러다 보니까 엉망인 것 같다 이런 좀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을 향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그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관훈 토론회에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민망하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몹시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었죠. 오늘은 그 제주 지역의 그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의원이 예,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 강 의원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사태를 빗대서 다른 당은 더 심하지만 우리 당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 또 비례정당, 위성정당 문제로 그 국민들이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비례연합정당으로 당적을 옮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인데요. 예, 주요 설득 대상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강 의원은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비례정당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더불어 그 시민당은 다음 주까지 이제 비례대표 후보도 내야 하고 또 정당 투표 용지에서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제 의원 꺼주기 이런 예. 좀 과제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도영 기자. 민생당은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는 결정을 무효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였죠. 이 대한신당계와 이제 민주평화단계가 바른미래단계를 제외하고 최고위를 열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의결했는데요. 예. 근데 이 김정화, 유성혁, 박주현 공동대표 3명이 어제 늦게까지 논의를 한 결과 예. 이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화 공동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물성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 당대표로서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직인을 보관한 김정화 공동대표와 대한신당계 그리고 민주평화단계 사이에 의사결정권 분쟁, 이른바 제2의 옥새 파동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네, 직인을 보관한 김정화 공동대표 얘기했는데 선관위에 지금 이제 등재는 김정화 공동대표 이름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직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당의 내분이랄까 자중질환 속에서 그나마 있던 지지율도 민생당은 좀 까먹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예. 한국갤럽이 이제 지난 17일부터 이제 19일까지 진행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민생당의 당 지지율은 1%에 불과했습니다. 1% 정도요. 1%입니다. 네. 이런 질환 속에서 의원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계속하면은 예. 이제 얻을 게 없다. 여기에서 그만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민생당 의원, 특히 호남계 의원들은 이 민생당 이름을 달았을 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계산이 서지 않아서 무소속 출마를 고려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던 상황입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김정화 공동대표가 이제 보관한 직인 말씀하신 이 직인과 예, 예. 관련된 건데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대한신당계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단계에서는 이 직인 없이는 향후 공천을 비롯해서 어떤 안건도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여기서 타협을 해야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또 민주당이 최근 이제 민생당 참여에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는 이제 진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민생당이 지역구 출마 신청자를 대상으로 단수 공천 결정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을 비롯해서 이제 38개의 지역구 이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예. 네, 최경환 의원은 광주 북구을, 그리고 청전배 의원은 광주 서구을, 김동철 의원은 이제 광주 광산구가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네. 전북으로 가면 이제 유성혁 공동대표가 정읍 고창, 정동영 의원이 전주 병, 그리고 조배숙 의원은 이제 익산을, 장병환 의원은 동남 갑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거 박지원 의원은 이제 전남 목포에서 민주당 김원희 후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그리고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가 이제 대결을 펼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이 결정까지는 이제 공관위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제 사무총장당 회의를 통해서 추천된 후보자를 최고위가 의결을 했는데 오늘 이제 안병원 전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을 이제 공관위원장으로 하는 공관위가 결성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제 공천은 이 공관위를 통해서 이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네. 1차로 이제 단수 발표된 것들은 이미 이제 현역 의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좀 발표가 됐군요. 네, 박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제 공천 작업 거의 마무리 단계죠. 6곳 경선 결과 발표가 남아 있다고요. 예. 네, 오늘 밤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마무리되는 건가요? 내일 한 군데 좀 더 있긴 한데요. 예. 그 이제 오늘은 서울 동대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광산을 이렇게 6곳이 대상입니다. 강산들은 그
재경선하는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재경선이 치러진 곳인데요. 서울 동대문의 지역은 장경태, 김현지 그 예비 후보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예. 그런데 이 지역 선거는 민병도 의원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소속 출마.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컷오프에 반발해서 민병도 의원이 탈당기를 제출하고 현재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이제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이제 이 여권표 분산을 막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광주 광산을 그 결과도 이목이 쏠리는데요. 당초 박시종 예비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민영배 예비 후보가 당원 명부 과다 조회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경선이 치러졌습니다. 예. 지난번 경선 결과처럼 박시종 예비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될지 아니면 결과가 뒤집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 오늘까지 이제 지역구 후보 거의 결정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강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구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또 오늘 포털 사이트를 아주 뜨겁게 달군 내용이죠. 미투 의혹으로 어제 공천이 취소된 미래통합당 김원성 최고위원이 오늘 유서를 남기고 잠적하는 소동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원성 최고위원 오늘 새벽에 이제 3장의 유서를 남기고 부산 자택을 나섰는데요. 다행히 이제 경찰이 추적 7시간 만에 경남 양산의 한 기도원에서 발견했습니다. 네, 김 최고위원은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간 상태이고요.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까? 네, 돌아갔습니다. 예. 네, 김 최고위원이 이제 쓴 그 유서를 살펴보면은 미투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설명할 기회도 없었다. 자신을 믿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미투 제보자와 당사자를 밝히고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또 전진당 동료였죠. 또 이현주 의원에게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하신 대로 이제 김원성 최고위원이 전진당 몫으로 이제 참여했던 케이스인데 이현주 의원 반발이 조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현주 의원은 이제 보수 통합 과정에서 이 김 최고위원을 이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추천하기도 하고 예. 미래통합당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오늘 SNS에 이게 정치냐 민주당과 다른 게 뭐냐면서 아하.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지지가 돌아선 줄 알고 이미 교만해졌고 이렇게 간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거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미투 대상이 드러나지 않은 미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물으면서 미투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영, 한도영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 하나로 그동안의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검토가 계속 나왔었는데 다시 또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서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우선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금융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먼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야는 국민들에게 생활 안전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또 영세 사업자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현재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지급 대상 기준과 방법이 쟁점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되거나 논의된 내용을 보면 특정 계층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고 지급 방법도 현금이나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시 행정비용 문제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소득, 재산 수준, 직업군 등 지급 대상을 구분하고 또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성 여부를 걸러내는 것 등에 따른 행정비용 문제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가 앞에 있지만 국민의 생업과 생계를 지키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며 특단의 민생금융대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금융안정과 산업지원, 코로나 뉴딜 등 각 단위에서 논의하던 대책을 하나로 모아 경제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금융위기 대참사를 막기 위해 유례없는 강력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 국난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2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어제 결국 지도부까지 총사퇴하게 된 미래한국당의 공천파동. 당은 오늘 원유철 의원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며 수습에 나섰는데요. 원 대표는 당 대표로 추대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공관위의 전면 교체를 첫 일성으로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새롭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또 새로운 공관위가 구성되는 상황이니만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이 당면한 목표는 오직 총선뿐이라며 신속하게 미래한국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원유철 대표. 원 대표는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갈등을 겪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걱정을 넘어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신속히 결단했다며 공관위원 전면 교체 비격을 설명했습니다. 새 지도부와 새 공관위 구성이 이뤄지면서 앞서 한선교, 공병호 체제에서 발표된 비례대표 명단도 대폭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원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래한국당은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분을 후보로 추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유철 대표는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수정폭에 대해 대폭 조정된다. 상당 부분 조정할 것 같다며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는데요. 미래한국당의 공관위 교체와 비례명단 재조정이 통합당의 자매 정당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그야말로 비례정당 춘추 전국시대인 요즘 범여권에서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뿐 아니라 다양한 비례정당들이 출범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에 창당된 미래민주당은요,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이재명계 인사를 영입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친이재명계 비례정당설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SNS에 글을 올린 이 지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미래민주당과의 연관설 때문에 오해와 비난이 일고 있다면서 분명히 밝히지만 미래민주당과 저와는 무관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미래민주당 천세경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래민주당은 친 이재명이 함께하는 정당이라며 민주당 현역 중진 의원 2~3명과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 이 지사 측의 사람들 위주로 선거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서도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며 소탐 대실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당론이 정해진 이상 흔쾌히 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고 존중한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못지않게 비례대표 의석 쟁탈전도 뜨겁습니다. 원내 입성을 꿈꾸는 초민의 정당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올 들어 생긴 정당만 벌써 17개라고 하는데요.
역대 가장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된 유권자들. 혹시나 유명인만을 내세운 정당은 아닌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운 정당들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고민 외에도 또 하나의 걱정이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투표소에 가도 괜찮을까? 혹시나 감염 확산의 우려는 없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이에 중앙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적용될 투표소 운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 당일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올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소에 나오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투표소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이때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또 발열 체크를 통과한 유권자는 투표 전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준비된 위생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선관위는 유권자 줄 간격도 1m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경우 사전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에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신고 기간 뒤에 확진 환정을 받을 경우에는 아예 생활치료센터에서 특별 사전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전날까지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 대해서 방역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유권자들에게는 마스크를 주는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마스크를 한 짝씩 나눠주면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마스크 선거,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N의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과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이죠. 최민희, 정호김 두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여야 모두의 비례정당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양쪽 다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폭풍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공천 파동으로 결국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공관위를 새롭게 하고 다시 또 후보 명단을 정비하겠다라고 한 지금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의 상황. 지금 당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호김 전 의원. 글쎄 이번 선거에서 지금 그 전 자유한국당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범보수와 중도를 통합하는 미래통합당을 만들어서 혁신적인 공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과연 그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났던 저런 것들이 보수 지지자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그리고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무당층에게는 또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해 봤다면 네. 그런 장면은 연출하지 말았어야 될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 과정의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천 자체도 보기에 공감이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공천을 받은 비례 후보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 나름대로 한 뭐 20여 명의 인재를 영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의 그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름대로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대로 미래한국당은 또 뭐 절차를 거쳐서 어떤 그 보수의 가치라든지 유권자들을 견인할 수 있는 흡인력이 있다 그래서 뽑았을 텐데 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와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간 한성교 대표 사이에 왜 이런 문제를 사전 조율 하나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위성정당이라는 말, 예를 든다면 뭐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또 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그러는데요. 이게 정말로 위성정당이라면 우리나라 정당법 내진 선거법에 이거 인정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지금 한번 그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적어도 어쨌든 자매 정당으로 해갖고 조율을 하는 거였으면 사전에
이 후보와 관련하여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 조율과 대화는 소통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최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한선교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에서 가소로운 자들, 또 그리고 부패하는 권력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황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상황 전체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선관위의 판단 착오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됐으면 그 정신에 맞게 자매정당은 저는 허용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허용하는 순간 자매정당이 출연하고 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만드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의 연속이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로 하든지 그러면 이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같이 돼야 되겠죠. 네. 예, 아니면 이게 100% 연동형을 못할 거라고 판단되면 자매 정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든지 뭔가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매 정당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자매 정당이다까지 말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엄연히 당대표가 있고 다른 당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천 관련 논의를 하면 선거법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위 선거법과 정당법의 미비한 부분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럴 때 이게 꼭 미래통합당 지지자 아니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다시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논란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생겼다고 봅니다. 한선교 대표의 저 발언으로. 그리고 실제로 사람까지 콕 지목했거든요. 한선교 대표가 박진, 박형준 두 전 의원을 비례 공천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공관위원장 하셨던 공병호 위원장도 전 위원장도 그런 압박이 있었다고 시인을 해서 이게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후고 이제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원유철 의원 등 몇 명이 미래한국당으로 건너가서 새 지도부가 구성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참 국민 보시기에는 언짢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참 심정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그런데 계속 아프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빨리 수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조kim 전 의원이 그런 얘기했었는데 뭔가 조율하려면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잘했어야 되는데 불거지고 나서 미래한국당의 당 대표가 사퇴하고 공관위 새로 구성하고 이런 파장이 나올 것을 이렇게 진행한다면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비난이 또 나오는 것이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미래한국당의 절차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서 뽑았는데 이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가가지고 또 새로 공관위를 만들고 새로 뽑게 되면 그것을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애초에 어찌됐든 간에 자매정당의 이름으로 한선교 대표를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선교 대표는 적어도 미래한국당의 대표지만 미래통합당과 긴밀히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도의상. 그리고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한선교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자 정당으로서 움직이겠다는 언지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랬죠. 공관위원장도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사전에 미래통합당에서 단도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적어도 이런 상황을 연출하지는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뭐 그 박진, 박형준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공천을 거절했는데 거절하는 순간에 무슨 황교안 대표가 반응을 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또 황교안 대표 측에서는 금도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 내막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미증류의 이런 비례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 생겼는데
지금 이것을 빨리 수습하는 일은 어쨌든 공관위를 새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공천하면서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어떤 보관을 제시하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당에 빌미를 줄 수도 있고요. 예. 두고두고 유권자들 마음속에 이 부분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정호김 전 의원 얘기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새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선관위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요. 이건 선관위가 정말 결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정의당이 문제 제기한 것은 법적으로는 각하를 해버렸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미증유의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건 정말 너무 국가기관이 무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엔 또 하나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60여 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대체로 미래통합당의 우호적인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백완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됐던가요? 예, 새로 공관위원장이 임명됐어요. 배 위원장이. 네. 그런데 이분이 배규환. 네. 이분이 이제 또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독자적인 절차를 하겠다는 요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인단 투표에서 통과하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분은 새로 공관위를 구성하게 되면 이 공관위는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비례대표 라인으로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원칙의 잣대로 미래한국당을 비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아직 남긴 상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네요. 지금 후보 등록이 일주일도 안 남은 26일, 거로 제가 알고 27일이니까요. 있거든요. 예. 그럼 빨리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보여줄 걸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줘야 될 부분까지. 그러니까 7일 내에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해서 어떤 후보, 어떤 참신한 후보, 정말 저 정당이 저런 참신한 후보를 뽑았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거 외에는 다른 보관이 없습니다. 예. 지금 새로 공관위원장 되신 분도 그 부분을 유념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한선교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다라는 이제 불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은 공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선교 공천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세간에서 의혹을 갖듯이 미래통합당이 좌지우지하는 공천으로 보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적어도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못할진 모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압력이 가해지고 영향이 가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외견상 정말 괜찮았어라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저 동의하는 게요. 지금 도덕적인 잣대로 누가 잘못했어, 누가 뭐 했어요, 국민들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또 하나를 건졌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의원 6명이 현역 의원이 넘어갔는데 어제 4명이 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10명을 보유한 정당이 된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번호 경쟁이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번호 1번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미래한국당이. 그런데 이제 그런 국민들은 뭘 기준으로 투표를 하시려고 할까? 정당 투표를. 저는 인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비례가 확정되지 않은 정당들 이게 전부예요. 정의당만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정당들은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비례로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표의 향배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냐면은 과연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정신없는 국민들이 이쪽은 1번이 민주당 후보인데 이 비례대표는 1번이 이제 보수 정당이 올라가면 왜 그렇게 1번은 순서만 앞에 갈 수는 있겠죠. 번호는 정해진 거니까. 힘들게 하는지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벼르고 있답니다. 비례정당? 국민들을 뭘로 보고 비례정당의 취지가 뭐예요? 국민의 의사를 일일이 반영해서 사표를 방지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례정당을 양쪽이 똑같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비례연합정당입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할 건데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차라리 미래한국당의 방식이
비례연합 정당의 참여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당도 상당히 좀 사정이 복잡하다라는 걸 그 한마디로 일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례 정당이라는 걸 만든 것에 대해서 몇몇 그 소수 정치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민망하고 불편하고 뭐 얘기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을 좀 정확히 봐야 되는 눈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온 김에 민주당 비례정당 얘기를 좀 해보죠. 예. 네, 민주당도 역시 비례정당으로 홍역을 치르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이 신생정당 검증이 안 됐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부터 여쭙겠습니다.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논쟁을 벌이면서 정계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 정치개혁연합으로 그렇습니다. 가는가 보다. 근데 지금 그 시민을 위하여 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명칭은 만들었는데 바꿨죠. 그 심지어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그 말을 했더라고요. 본인도 잘 모르는 정당이다. 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선 뭔가를 하면서 소위 그 가치 민주화 운동을 한 원로들이 모여 있는 시민사회인 정계련을 지금 소외시켰다라는 게 지금 정계련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듯이 그 가자환경당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전력에 있어서 기소유예를 당했다. 근데 이거 그 율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소유예라는 거는 혐의 사실이 있다라는 얘기랍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네, 해결된 거죠. 피해자는 3명인데 그중에 한 사람은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여기다 또 가자평화당은 유사 역사학인가 그 대표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한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서 어떤 그 판단을 할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는데 물론 없겠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같이 후보를 냈을 때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민주당 내에서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것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 서른 의원 등의 오히려 얘기.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거의 지난번에 개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해도 손색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민주정당으로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른 의원의 말이 일견 맞습니다. 실리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맞고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명분도 살리면서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저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그거를 해낼 만한 정치력이 정치개혁연합과 민주당에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검증 자질 뭐 이런 얘기. 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마도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해서 군색한 변명을 한 것으로 보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남은 것은 그렇게 유사 역사학자가 비례대표로 이름을 올리냐 안 올리냐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 생긴 신생정당의 대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뭐 그 정당 전체가 그렇다. 그럼 또 그 정당의 당원들을 모욕하는 거니까 문제는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를 추천한 그 라인업이 어떤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아까 애초에 플랫폼 역할하면서 비례연합정당의 중심이 될 거라고 했던 정치개혁연합. 오늘 심필균 공동대표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요,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 신생원외정당을 들러리 삼아 추진하는 또 하나의 꼼수이성 정당이다. 이 정도까지 경로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경로하게 만들었다, 경로했다, 어느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 그리고 원인이 있나 모르겠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지금 급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협상을 하려다가 깨진 파트너를 비난할 시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협상이라는 게 깨질 때 일방으로 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러니까 한쪽에서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그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 기분이 나쁜 원인을 민주당에서 다 제공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긴 어렵죠. 다만 민주당이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저는 그 시민사회 원로들을 평소에 존경하던 분들입니다. 저도. 이 얘기는 이낙연 전 이 총리도 토론에서 몇 번 나왔었죠. 예. 전 총리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분들을 존경한다는 건. 그리고 녹색당의 하승수 변호사도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정말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런저런 비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과거에 민주당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계련의 하승수 위원장, 집행위원장이죠. 이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왜 함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승수 위원장의 그 워딩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 그 양정철 원장이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다. 연합 정당이라는, 원래 이 하승수 위원장이 이 비례 정당에 대해서 운동을 하신 분인데 이 연합 정당의 중요한 기획을 말아먹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원로들에 대해서 마타도를 퍼뜨리는 기본도 안 된 인간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이낙연보다 양정철이 더 세냐? 그러면서 애초에 그 문제의 발단은 처음에 그 양정철 원장이 자기가 협상의 카운터파트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한 위원장이 이 시민을 위하여도 같이 이제 그 조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 위원장이 시민을 위하여는 친문, 친조국 성향으로 분류돼 있으니까 통합하기에 부담감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개문발차를 한다 그러면서 시민을 위하여를 먼저 태웠다 그러지만 애초부터 폐문발차였다. 그런데 사실 이 정계련과 민주당의 그 끈끈한 인연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낙연 후보 같은 분이 정말 민망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비례정당 관련해서 강창일 의원의 쓴소리를 포함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사실 그 어찌됐든 간에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 한국 정치를 위해서 참 다행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변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그분들의 문제 제기하는 것도 민주당 주변에서 건강의 표시다. 그리고 진보 개혁 세력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승수 위원장이 뭐 분노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할 텐데 뭐 지금은 그 분노를 접어두고 빨리 정치개혁 연합을 추스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는 사퇴시키라는 요구까지 하던데요. 그거는 뭐 또 요구하는 거고 민주당이 그거를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협상의 원칙에서 바라볼 때 협상이 결렬되고 나면 사실은 공동의 책임이 50%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양정철 원장이 침묵을 지키는 거는 협상 파트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큰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난은 감수하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핵심적인 말씀을 하셔서 말을 조금 보태자면, 그러니까 미래당하고 녹색당의 일부에서 친문적 성향이 짙은 시민을 위하여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민주당은 친문적이 아닙니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에요. 그럼 민주당으로서 되게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충돌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보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뭐 그렇다고 협상이 결렬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장이 다르면 이게 어느 정도 절충할 여지가 있냐, 시간이 조금 있었다면 해결됐을 거고, 시민을 위하여가 이미 정당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시민을 위하여를 배제하는 것이, 그러면 그게 정치개혁연합의 태도는 옳았냐, 이렇게 논쟁을 시작하면 끝이 없는 논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양정철 원장이
침묵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아까도 정 의원님께서 총선 후보 등록일이 26일, 27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이 20일이고요. 24일까지 후보 검증이 완료가 돼야 하는데 그럼 사흘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더불어시민당 제대로 후보 검증이 되겠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똑같죠. 미래한국당도 지도부가 그렇죠. 바뀌고 대표가 마찬가지죠.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은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증 키트를 파견해 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보다는 더불어시민당의 공관위가 구성됐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 들어있더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원칙, 명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좋은 인재를 빨리 검증해서 국민들께 선보일까 이거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100번 설왕설래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요. 딱 그 리스트를 봤을 때 얼마만큼 더 설득력이 있는 후보들을 제시했는가. 그런데 이제 시간 없기는 똑같은 건 마찬가지야.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래한국당은 일단 미래한국당의 리스트가 있고 또 미래통합당의 뭐 인재 리스트인가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군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걱정하는 거는 그 당 외에 다른 지금 그 왜 가자로 시작하는 정당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서 일단 자율적으로 뽑을 텐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또 이걸 역으로 보면 뭐 검증 뭐 키트를 갖다 주고 인력도 보태주고 이러면 결국은 시민을 위하여가 친조국 성향이라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중심의 위성정당 비슷한 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또 의혹을 이제 가지는 눈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 누구를, 그러니까는 갓 구운 빵인데 그 빵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고 유권자들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최민희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후보들 면면에 주목하게 될 거다라는 것인데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더불어시민당에 정도상 소설가도 들어있더라고요. 네. 공관위원회. 그러니까 되게 그런 수준의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인재풀은 많이 갖고 있죠. 진보개혁 진영 쪽에. 그 민주당에서는 20몇 명까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7명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면은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을 배치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민주당은 애초에 어쨌든 비례연합정당 어떤 형식이든 구성이 되면 앞에 번호는 한 9명 정도는 처음에는 녹색당, 미래당, 그다음에 시민사회. 근데 그분들은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정당들. 가자 무슨 당 이런 당이 인재들이 배치되겠죠. 그리고 그 뒷부분 9번 이상은 사실 그 당선권 아니라는 게 지금 16, 17로 보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7명 정도를 배치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순번을 배치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여전히 9번 이후에 배치하게 될 거고 앞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인재를 지금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로 떠드는 사이에도. 제가 질문했던 건 일단 같이 연합했던 세력들이 있을 것인데 연합했던 세력들에서 후보군을 배출하지 않는다면은 연합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출하겠죠. 추천하고. 예. 지금 뭐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4개, 5개 정도 세력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정옥이 민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세력들에서 후보군을 배출할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은 그렇게 독자적으로 해야 원래 그 연합 비례 정당의 취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배출할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 차라리 비례 연합당 참여하는 것보다 미래한국당 방식이 나을 수도 있다. 이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졸속 잡탕 공천이 될까 봐 걱정스럽다. 왜냐면요. 이게 우리가 그 공천의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막상 검증해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선거 막바지인데 막바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한다고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미래한국당 훨씬 일찍 시작했지만
비례 명단이 뒤집어지고 지금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른 의원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현실과도 안 맞는 거죠. 그러나 다만 그런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게 긍정적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제 현실 정치를 하다 보면 정말 이 정당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귀신 같으세요. 짧은 기간에 어쩜 그렇게 사람을 잘 찾아내는지. 그래서 저는 미래한국당이든 더불어시민당이든 그동안에 잘 찾아냈다고 보십니까? 우리 네, 정치권은? 그럴듯한 명단을 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하셨지만 그게 최민희 의원의 개인 의견일 수 있고요. 서른 의원은 어쨌든 원내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이든 아니면 미래통합당이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는 정당이고 또 많은 사람을 검증해보고 공천해본 경험이 있지만 예. 지금 이제 그런 소수 정당과 관련해서 이게 검증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대당은 궁금한 것이고 또 그 당사자인 정당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걸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걱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 토론 시간은 이제 27일이 되니까요. 그때는 각 후보들이 아마 정리가 돼서 제출된 상황이니까 한번 면면을 넣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관전 포인트 짧게 한마디씩 앞으로 국민들에게 이번 총선에 어디에 주목해 주길 주문하는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할까 두 합니다. 가지죠. 예. 하나는 코로나19가 예. 총선 때까지 어떤 상황일 것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로 인한 이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추경도 풀고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예. 재난구호 특별지원금이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얼마나 가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하실 수 있게 해주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옥임 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난 수당이 됐든 또는 재난 극복 소득이 됐든 네. 재난 기본이라는 표현은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법 용어상.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30일이 안 남았는데 과연 어느 당에서 누가 사고를 칠 것인가. 네. 그다음에 25%의 무당층이 결국은 이 한 달 사이에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이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맞짱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엔의 맞짱 토론 지금까지 최민희, 정옥임 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따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의 건조함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